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진아도 신라 1 들어봤지? 왕조사 이야기. 몇 번까지 했어? 16번까지 했어. 16번, 16대까지 했어? 그러면 신라 1 거의 끝나가네, 16대까지 했으면. 네. 오케이. 자, 어쨌든 빨리빨리 끝내자. 자, 동시부터 이제 6학년 동시. 엄마하고 할 차례지? 엄마하고 박목월. 엄마하고 길을 가면 나는 키가 더 커진다.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 나는 말이 술술 나온다. 그리고 엄마하고 자면 나는 자면서도 엄마를 꿈에 보게 된다. 참말이야. 엄마는 내가 자면서 빙그레 웃는다고 하셨어. 동시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시야. 박목월 시인은 동시를 쓰시는 분은 아니고 시인이시지. 근데 이제 이 동시를 보면 박목월 시인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껴져. 그리고 6학년 아이들하고 이 시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6학년 아이들은 이제 조금씩 엄마하고 약간 독립을 해가는 시기잖아. 그래서 약간 트러블이 생기는 게 사실이야. 내 의견과 엄마 의견이 분명히 안 맞는 게 있고, 예전에는 그게 안 맞아도 어떤 면에서는 그냥 엄마한테 맞춰줬었지. 너희가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을 봐줬어. 근데 이제는 서서히 뭐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막 이런 식이 돼갖고 좀 뭐 이걸 좀 나쁘게 얘기하면 반항한다, 좋게 얘기하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따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근데 이 동시가 그래도 6학년 동시한테 중요한 이유는 꼭 뭐 사춘기가 시작되고 어른이 된다 그래서 부모랑 꼭 반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엄마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 엄마하고 길을 가면 나는 키가 더 커진다. 그만큼 이제 엄마가 든든하고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준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엄마가 옆에서 자꾸 주눅 들게 하고 잔소리하면, 그지? 엄마랑 길을 같이 안 가지. 그지? 그 다음에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 나는 말이 술술 나온다. 역시 이것도 엄마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끝까지 들어주시니까 그렇지. 끝까지 못 들어주고 중간에 참견하면서 네가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하면 사실은 말이 술술 나올 수가 없고 뭐해? 중간에 딱딱 끊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머니가 참 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하고 자면 나는 자면서도 엄마를 꿈에 보게 된다. 정말 이 경지까지 오르려면 이제 이 엄마라는 존재가 참 좋은 존재인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참말이야, 엄마는 내가 자면서 빙그레 웃는다고 하셨어. 네, 너희들은 이 동시를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 이 동시 굉장히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이제 어떤 아이들이 패러디를 하면 이러더라고. 엄마하고 길을 가면 나는 5m 떨어져서 걷는다.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 나는 답답해 속이 터진다. 그리고 난 절대 엄마랑 같이 자지 않는다. 참말이다. 그지? 엄마는 내가 잘 때도 지켜보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또 이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근데 이 이주영 선생님이지, 이거 엮으신 분이. 이주영 선생님이 이 동시를 왜 6학년 아이들 동시집에 넣어놓으셨을까? 물론 5월 달에 당연히 뭐가 있기 때문이야? 어버이날. 이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뭐 가족의 달이다 보니까 동시를 구성을 하실 때도 이렇게 약간 억지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주영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너희 나이야말로 정말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엄마와 가족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 자, 소재의 주제 적어보자. 윤준이 다 됐어?
네. 읽어보자. 소재는 엄마고 주제는 엄마에 대한 사랑. 그래. 엄마에 대한 사랑. 민준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지. 왜 그렇다고 빨리 대답을 못하는 거야? 다은이는? 저도 소재는 엄마고 주제는 서로를 위한 엄마와의 관계. 진아는? 소재는 엄마고 주제는 엄마와의 사랑. 엄마와의 사랑. 근데 선생님이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 이상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우리 3명 친구하고 엄마와의 관계 진짜 좋은 것 같아. 눈빛이 왜 이래? 사실 선생님도 자식을 키우지만 진짜 어려운 게 자식이야. 정말 어려운 게 자식인 거. 이게 선생님이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진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잖아. 나는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힘들다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다 긍정적인 게 보이고, 이 친구는 이렇게 지도해 주면 되고, 이 친구는 이렇게 내가 서포트 해주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잘 크겠구나, 이게 막 보여. 전혀 그게 안 보이는 게 내 아이야. 진짜 도대체 얘는 뭐지? 얘는 어디 우주에서 온 거지? 도대체 얘 사람인가? 막 여기서 얘가 그러니까 뭔가 외계인하고 소통하고 있는 느낌? 전혀 뭔가 텔레파시가 안 통하는 느낌? 도대체 얘는 내가 어떻게 서포트 해줘야지 얘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을 그지? 잘 스스로 키워낼 수 있을까가 안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게 독서 지도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는 유능할 수 있지만 엄마로서는 유능하지 않구나. 그렇구나라고 내가 진짜 정말 느껴. 그러니까 선생님과 엄마는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나는 엄마로서는 참 유능하지 못하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 마음을 읽으려는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냥 아이를 뭔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아니면 막 실수하지 않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미리 막 막아서는 스타일? 막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해. 많이 반성해. 근데 힘들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어쨌든 간에 6학년 수업할 때마다 이 동시를 읽잖아. 매년 읽을 때마다 내년에 이거 읽을 때는 내가 좀 더 나은 엄마가 되어 있어야지라고 각오는 하는데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좋은 점은 하나 있어. 더 나빠지지는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자, 오늘 민준이부터 하면 되나? 네. 그래. 민준이부터 암송해보자. 엄마하고 길을 가면 나는 키가 더 커진다. 엄마하고 얘기하면 나는 얘기가 슬슬 나온다. 그리고 엄마하고 나는 자면서도 엄마의 꿈을 보게 된다. 참말이야, 나는 내가 자면서 빙그레 웃는다고. 엄마는 그지? 오케이. 그 다음 진아 해보자. 엄마하고 길을 가면 나는 키가 더 커진다.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 나는 말이 술술 나온다. 그리고 엄마하고 자면 나는 자면서도 엄마를 꿈을 보게 된다. 참말이야, 엄마는 내가 자면서 빙그레 웃는다고 하셨어. 오케이. 다은이 해보자. 엄마하고 길을 가면 나는 키가 더 커진다.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 나는 말이 술술 나온다. 그리고 엄마하고 자면 나는 자면서도 꿈에 엄마를 보게 된다. 참말이야, 엄마는 내가 자면서 빙그레 웃는다고 하셨어. 오케이. 오케이. 엄마하고. 그럼 다음 주에는 살구 꽃핀 마을. 자, 왕조 고려해보자. 해조 9183 정 광 975 성 975 10 09 현 1033 1031 덕정문 1083 순선헌숙예 1122 인 1146 의 1176 70. 170 명신희광고원 1174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적 충정 충목 충정. 충목 충정 국민 13
7374 우창공명 일성공. 오케이. 자, 진화해보자. 898943 해정광 부채로 경98 성997 목 1009 편 1031 덕정문 1083 응. 순현한순 1122 인 1246 의 175 신, 진희강고원 12 1, 2, 7, 4. 4 네, 충자 들어가시는 분들. 충열, 충열 한번 봐봐. 충선승 충열 충선 충수 해, 충해 충목 충려 공민 1374 우창 공양 1392 수고했어. 898943 해정광975 경98 성997 목 1009 현 1031 덕정문 1083 순선한숙 예 1122 인1146 의 1170 명신희강 고원 1274 충렬 충선 충숙 해충목 충정 공민 1374 부창 공양 139 오케이. 자, 그럼 한국사 시벌마스터 가보자. 오늘 102에서 107 일단 답을 맞춰야 되지. 자, 102에서 107 주제 조선 들어갔지? 조선 전기. 아, 102에서 107. 자,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3번. 자, 여기에서는 없고, 진화도 없어? 네 5번에 3번, 6번에 5번, 7번에 4번, 8번에 1번, 9번에 3번. 10번에 1번, 11번에 5번, 12번에 1번. 자, 여기에서는 12번에 저 10번이요 10번, 진화는 12번은 왜요? 저 9번이요 그럼 9번, 10번, 12번? 12번에 답이 뭐예요? 12번에 1번. 좋은 줄. 자, 그럼 9번, 10번 보면 돼? 9번 한번 보자. 다음 가상편지에 나타난 교육기관으로 옳은 거지. 그러니까 교육기관이야. 그리운 아우에게 고향을 떠나 한양에 오니 가족들이 그립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 교육기관에 한양이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나라가 세운 최고 교육기관에서 최고 교육기관, 그러니까 성균관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공부하게 되었으니 하루빨리 대과에 급제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자, 왜냐? 성균관에는 소과에 합격한 33명만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한양 최고 교육기관 대과에 급제하고 싶다. 이런 힌트를 통해서 성균관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자, 그래서 보면은 1번에 보기는 서원이잖아. 이거는 조선의 교육기관은 맞지만 한양이 아니라 지방. 그지? 그리고 국가교육기관이 아니고 뭐야? 개인이 세운 사립교육기관. 그 다음 두 번째 향교라고 쓰여있는 것도 역시 뭐야? 지방의 교육기관이고 서원과의 차이점은 서원이 사립이라면 향교는 공립. 그지? 고등학교래. 교육기관. 그 다음에 3번 성균관 맞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 4번 주자감. 자, 이 주자감이 처음 들었을 것 같은데 발해의 교육기관. 발해의 교육기관. 그 다음에 사부학당은 이제 만약에 사부학당을 체크했다면은 한 50%를 맞힌 거야. 일단 사부학당은 한양에 있는 게 맞아. 그지?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왜 사부야? 한양에 4군데 있기 때문에 사부학당이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최고의 교육기관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소가 공부를 하기 위한 거야. 소가. 지방으로 따지면 서원과 향교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사부학생에서 공부를 하고 소가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성균관으로 들어가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10번 보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사 묻고 답하기 보자. 질문. 조선시대의 관리 선발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법적으로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 관리 선발 제도는 뭐 과거 제도 얘기하는 거겠지.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되지. 독서 삼품과가 시행되었습니다. 독서 삼품과는 통일신라 시대 때 원성왕이 실시한 거야. 어쩌면 우리나라 최초의 과거 시험이야. 당나라의 것을 이제 벤치마킹 해왔는데 통일신라 시대 때 원성왕. 근데 문제는 이제 통일신라에서는 아무리 유교적 소양, 유교적 실력을 갖춘 사람을 관리로 뽑고 싶어도 뭐가 이걸 막는 거야? 골품제가 막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잘 봐봐. 독서 삼품과잖아. 이 이름에서 아예 답이 나와. 독서. 말 그대로 tex는 거. 당연히 유학 서적이지. 삼품이 뭐겠어? 골품제에서 골은 뼈라 그러잖아. 진골, 성골. 성골, 진골. 그 다음에 품이 뭐야? 육두품이잖아.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그러니 독서 삼품이잖아. 그러니까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몇 품인지 이게 삼품을 뽑는다는 뜻이잖아. 얘가? 품이라는 단어에서도 골품제가 딱 떠오르지. 자, 그 다음에 중종 때 현량과가 실시되었습니다. 이거 과거제 맞아. 조선시대 과거제 맞아. 근데 현량과가 뭐냐? 자, 쉽게 얘기해서 첨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우리 시골 마을에 사또로 발령을 받았어. 사또로 발령받고 갔더니 우리 시골 마을에 진짜 학식이 풍부하고 뛰어난 선비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선비가 과거 시험을 안 본 거야. 그러면 이 훌륭한 선비를 첨가해. 추천. 이러이러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서 추천받은 사람만 모아서 따로 뭘 보는 거야? 과거 시험을 보는 걸 현량과라고 해. 그 다음에 무관을 선발하는 무과가 있었습니다. 맞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고려시대에는 과거 시험이 있었지만 무과가 없고 오히려 승과가 있었고 조선시대 때는 무과가 있었다. 그지? 그 다음에 잡과를 통해 기술관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렇지. 기술관은 잡관을 통해. 잡과. 식령식은 원칙적으로 3년마다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식년시가 정기시험을 얘기하는 거야. 원칙은 3년이 맞아.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보는 게 별시. 오케이. 자, 그럼 몇 번 봐야 되지 또? 여기까지인가? 그럼 이제 적어 봐야 되지. 이번에 우리 저거 1회하고 해오기로 했지. 보니까 지금 1회는 어쨌든 간에 16번까지 프로그램 했네. 네. 몇 번부터 다 맞추면 돼? 저는 11번부터. 11번부터? 일단 11번부터 부를게. 11번에 1번, 12번에 4번, 13번에 4번, 14번에 5번, 15번에 5번, 16번에 1번. 1회는 여기까지지? 자, 여기서는 뭐 봐야 돼? 저 16번이요. 16번, 저 14번. 14번. 진아는? 16번. 그럼 14번, 16번 보자. 자, 14번 보자. 다음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편제한 국가의 지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편제한 국가, 일단 국가를 찾아야 되지. 자, 지도를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북계, 동계, 양계. 그 다음에 뭐야? 도가 5개. 5도 양계. 그럼 어느 나라의 지방 행정 조직이야? 고려지, 고려. 그지? 그럼 고려라는 걸 찾았어. 자, 그럼 제도에 대한 국가의 지방제도에 대한, 그러니까 고려의 지방제도지. 설명으로 옳은 것. 지방의 요충지에 오소경을 두었다. 이거는 고려가 아니고 통일 신라시대. 그지? 그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걸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두었지. 향촌 자치기구인 유향소를 설치했다. 자, 이거는 조선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 유향소라는 건 뭐냐면 향촌이라는 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골 마을이잖아. 그치? 고향 시골 마을. 그 작은 시골 마을에 대대로 살아오시는 양반들, 그지? 그런 양반들고 뭐 관리를 했던 경험은 있든 없든 그런 양반들이 그 동네 문제를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유향소를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거지. 그러면서 사또를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견제하기도 하고 그 아전을 감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향, 부곡, 소가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었다. 자, 향, 부, 소가 일반 군현으로 승격된 시기는 조선시대야. 얘가 고려시대에는 오히려 뭐했어? 차별이 굉장히 심했지. 자, 각도를 감찰하기 위해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너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고려 시대에는 관찰사가 아니고 지방관이야. 지방관. 그지? 관찰사를 보낸 건 뭐야? 조선 시대. 여기서 도라 그지? 도. 팔도. 그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주현보다 많았다. 그렇지. 이게 답이지. 왜냐면 고려 시대에는 다 지방관을 내려보낼 만한 관리가 없어갖고 주현에만 모함과 관리를 내려보내고 그 주현이 몇 군데의 속현을 같이 관리해. 그래서 A라는 속현에서 무슨 범죄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 그거를 A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디로? 주현까지 끌고 와서 해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고려시대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건 5번이지. 자, 그 다음에 16번 보면 되지. 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고려가, 그지? 여기 보면 문무 대신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처자식과 함께 개경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자, 그 다음에 가. 앞으로는 변발과 호복을 금하도록 하라. 자, 변발과 호복을 금하도록 하라라는 말에서 이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왕이 공민왕이라는 걸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개경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 앞에 보면 문무 대신과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처자식과 함께 개경으로 돌아가라. 그럼 여기 가서 개경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고려시대 때 개경이 아닌 수도는 당연히 강화도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가는 딱 무슨 시대야? 개경으로 돌아가서 공민왕이 개혁을 할 때까지, 즉 원 간섭기. 그렇지. 자, 그러면 원 간섭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우리가 찾으면 돼. 정동 행성이 설치되었어요. 맞지? 난 이렇게 1번이 답이면 좀 황당하더라. 좀 약간 뭔가 좀 허무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근데 1번이 답이어도 나머지 꼭 살펴봐야 돼. 자, 정동 행성은 뭐야? 원이 설치한 내전 간섭 기구지. 두 번째, 동북 구성이 축조되었어요. 이거는 그 전, 그지? 그러니까 1170년 전, 그지? 아니 1170년이다. 1076년, 그지? 윤관이 여진을 정부라고 축조하지. 구서당 10정이 편성되었어요. 이건 통일신라 시대 군사조직. 구서당 10정. 자, 통일신라 시대 지방행정구역이 구주 5소경이잖아. 구주잖아. 그래서 각 주마다 하나의 군사조직인 정을 두었잖아. 그지? 그런데 왜 10정이야? 정 맨 꼭대기에 국경지역인 2정을 두어서 10정이 된 거지. 그러니까 구서당은 당연히 중앙 군대고, 그 다음에 묘청이 서경촌도를 주장하였어요. 묘청이 서경촌도 주장도 역시 무신정변 일어나기 전. 그지? 그 다음에 이성계가 유아도 회군을 단행하였어요. 이거는 공민왕 이후. 그지? 고려 말 1388년이지. 오케이. 자, 그럼 2회 보자. 2회도 17번까지 푸는 거였네. 네, 자, 몇 번부터 답을 불러주면 될까? 저는 몇 번이었지? 저는 10번. 10번? 그럼 8번이요. 8번? 일단 8번부터 부를게. 진아야 2회에 8번부터 답 부른다. 8번에 5번, 9번에 1번, 10번에 2번, 11번에 1번, 12번에 2번, 13번에 3번, 14번에 2번, 15번에 5번, 13번에 3번, 13번에 3번, 14번에 2번, 15번에 3번, 16번에 5번, 17번에 4번. 여기까지가 고려시대인데. 자, 몇 번 봐야 돼? 저 10번, 11번. 13번. 10번, 11번, 13번 보자 그러면. 오케이? 아, 저 12번이요. 12번? 네. 그러면 10번, 12번, 13번? 진아야 10번, 12번, 13번 본다. 10번. 다음 가상일기에 나오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자, 오랜만에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왔는데 유서 깊은 곳이라서 더욱 좋았다. 경기 전에 갔더니 교과서에서 본 태조 이성계의 초상이 있어서 정말 신기했다. 그지? 아름다운 전동성당에서는 마침 결혼식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복해 주었다. 견훤의 왕성으로 전해지고 있는 동고산성에도 올라가 그 옛날 후백제의 위세를 느껴볼 수 있었다. 동학농민운동가 당시 화약을 체결한 곳은 이번에 가보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꼭 다녀와야겠다. 즉 얘가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경기전, 전동성당, 견훤의 왕성, 그지? 그리고 동학농민의 화약이 맺어진 곳, 진짜 비슷한 지역이 모여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 비슷한 지역이 어디라는 얘기야? 바로 완산주, 전주, 그지? 전주. 오케이? 전주면은 가는 천안, 나가 전주, 다가 목표, 마가 경주, 라가 부산이니까 나를 얘기하겠네, 그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이 일기에 쓰인 지역에 어떤 특정 지역이 다 몰려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 특정 지역의 버릇보다 옛날에 완산주로 불렸던 지금의 전주.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보자. 지도에 표시된 봉기의 공통점으로 옳은 거지. 자, 지도에 표시된 봉기 보자. 개경의 만적, 명학소의 망이 망소이, 운문의
김삼이 초전의 효심. 자, 전부 다 뭐야? 무신 정변기에 나오지. 자, 만적은 차충헌의 노비로 다른 노비들을 선동해서 뭐했어? 이제 뭐랄까 신분 해방 운동을 펼쳤고, 망이 망소이는 당연히 그 특수행정구역인 특히 소에 대한 차별을 풀어달라. 그 다음에 김삼이와 효심도 신라 부흥 운동의 성격과 약간 비슷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야 무신정변기의 이제 동기지. 자, 백제 부흥을 표방하였다. 이거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 그지? 예를 들면 백제 부흥을 표방하였다. 일본이 보기가 참 애매하네. 자, 김삼이 효심이 아까 신라 부흥을 의미한다 그랬지. 만약에 뭐 여기만 보기가 백제 부흥이 아니라 신라 부흥을 표방하였다고 해도 누구한테만 해당돼? 효심과 김삼이한테만 해당되고 만적과 망이 망소이한테까지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지. 그런데다가 신라 부흥도 아니고 심지어는 뭐야? 백제 부흥이니까 전혀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자, 2번 무신 집권기에 발생하였다. 이거는 모두의 공통점이라고 봐야 되겠지. 3번에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었다. 삼정의 문란 결국 세금 문제다 라고 했을 때 명확소는 세금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왜? 얘는 특별히 뭐야? 특산물을 더 만들어서 내야 되니까. 하지만 김삼이나 효심하고 해당이 없고 특히 만적하고는 해당이 안 되지. 만적은 세금 때문이 아니라 신분 때문이니까. 그리고 삼정의 문란하면 고려보다는 어느 쪽에 가까운 거야? 조선이지, 조선. 그지?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말 사회 혼란을 등타봉기하였다. 이 통일신라 말 진성요왕 시대 때 원정과 애노의 난이 있지. 그지? 이건 상관없지, 고려하고는.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전개되었다. 자, 이거는 얘네가 아니고 누구야? 바로 삼별초의 황제 김통정을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13번 보자.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왕원년, 그러니까 첫 번째 해라는 얘기지. 연호를 광덕이라고 정하였다. 야, 여기서 그냥 답 힌트가 탁 나와버리네. 광덕이니까 누구라고 할 수 있어? 광종이지. 같이 광자로 시작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왕 11년 봄 백관의 공복을 정하였다. 개경을 고쳐 황도라고 서경을 서도로 삼았다 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 왕이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 광종. 그럼 광종이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건 최충헌. 이게 그거 알아? 처음에 이제 그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무신들끼리 회의기구가 뭐였어? 무신들끼리 모여서 뭐해? 회의기구 만들잖아. 그게 뭐야? 중방. 그러다가 최충헌이 되면서 중방 없애고 교정도방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최우가 되면서 뭘 세워? 정방을 세우지. 오케이? 그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을 제작하였다. 이건 무신정권기이지. 특히 누구 때야? 최우 때지. 최우 때 몽골이 쳐들어오고 1차 쳐들어오자마자 강화도로 옮기고, 그지? 나머지 전쟁은 계속 백성들이 하고 최윤희 같은 분들. 이제 강화도로 옮긴 고려의 지배계층은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하지. 자,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였다. 맞지? 고려의 광종 노비안건법. 그 다음에 전식과 제도를 마련하였다. 자, 이거는 경종 때야. 태해, 정광, 경성, 목 할 때 경종 때. 자, 전식과 제도가 뭐냐면은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는 얘기야. 전지와 시지라는 게 땅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왕조 시대 때 땅을 줬다 그럼 땅을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라 그랬어? 수조권. 그 땅에서 백성이 세금을 내야 될 걸, 그지? 얘가 대신 받아가는 거서. 전지는 곡물에 대해서, 시지는 땔감에 대해서. 오케이? 전지와 시지. 자, 그 다음에 12목의 지방간을 파견하였다. 이건 성종 때지. 그지? 성종 때 최승로의 심의 28조를 받아들여서 12목을 설치하지. 그래서 12목이 뭐예요? 그러면 정말 지역 이름에 무슨 목하고 쓰여 있어. 전주목 무슨 목하고. 그런 목 쓰여 있는 동네가 몇 개 있다는 게 12개. 거기 누구를 파견해? 지방관.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 보자. 그러면 답은 다 맞춘 거지. 그럼 108쪽 한번 보자. 이제 조선. 108쪽 보면 사림의 대두와 조선 정계 대회 관계지. 사림의 성장과 분당 정치에 출연해갖고 일단 뭐가 등장한다는 얘기야? 원래 조선이 건국되고 특히 저기 누구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 세조 말이야, 세조.
개유정난.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그 개유정난을 일으킨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아유 가지. 누구지?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니까 큰일 났네. 그지? 어쨌든 이분이 세조로 집권을 하면서 홍구파가 굉장히 정치적 실세가 그지? 자 그러면서 홍구파가 계속 권력을 그러니까 특히 한명회가 굉장히 그걸 도와주잖아. 그지? 홍구파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림은 원래 이제 조선 건국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지. 정몽주 여기 보면 길제, 김숙자, 김종직으로 이어지는. 자 그러다가 이제 성종 때 뭐야 사림을 뽑아들이기 시작하지. 그래서 학풍을 비교해 보면 홍구파는 관학파의 학풍을 계승하고 문물제도 정비에 기여를 하고 오픈되어 있는 오픈 마인드야. 사림은 길제의 학풍을 계승했고 성리학에 굉장히 투철하고 아주 고지곧대로 약간 비개방적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스타일이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야. 원칙대로 가는 거 원리 원칙. 경제 기반은 대지주층이지. 아무래도 정권의 수립에 한몫했던 사람들이니까 다 한 덩어리씩 받은 사람들이지. 그 다음에 중소지주층 지방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대대로 그냥 뭐 하는 거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그렇다고 엄청난 부자도 아닌 거. 수양대군이지 아까 수양대군. 수양대군이 세조지. 맞나? 이것도 갑자기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그거에 꽂힐 것 같은데. 자,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조했고 사림은 향촌자치, 왕도 정치를 주장했다는 거 이거 중요해. 그래서 사림의 정치적 변천보는 언제부터 스타트가 된다? 성종부터. 왜 성종부터냐 하면은 세조 다음에 예종이잖아. 예종이 1년 만에 사망을 하잖아. 예종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예종이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3살짜리 아들이어서 실질적으로 정치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많은 후보군들 중에 성종이 왕위가 되지. 왜 성종이 선택이 되냐면은 성종의 부인 누구였던 거야? 바로 수양대군이 왕이 되는 걸 도왔던 한명회의 딸이 바로 성종의 부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명회가 뭐 한 거야? 자기 딸의 남편, 즉 성종을 왕으로 추대해 주는 거지. 그래서 자기 딸이 아들만 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자기 가문의 후손이 조선의 왕의 그지 핏줄 이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성종이 왕이 되니까 홍구파가 성종을 얼마나 감나라 배나라 했겠어. 그러니까 성종이 이제 그걸 좀 견제하고자 불러들인 게 바로 누구야? 김종직이야. 오케이? 자, 김종직과 그 문인이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을 해.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중앙에 진출한 사림과 홍구파가 결정적으로 싸움이 붙은 게 바로 연산군 때지. 그래서 왕권강화로 훈과 사림 세력이 위축되고 무오사와 갑자사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 반정이 일어나지. 그지? 연산군을 내쫓고 중종이 왕위를 오르는데 이때 또 큰 힘을 발휘한 게 또 누구야? 홍구파야. 그러다 보니까 중종도 성종과 똑같은 입장이 돼버려. 왕이 된 건 좋은데 어떻게 된 거야? 홍구파에 휘둘리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성종이 김종직을 등용시켜서 홍구파를 견제한 것처럼 중종은 누구를 등용시켜? 조광조를 등용시켜. 자, 왕하고 그 사림의 그지? 대표 인사를 뭐 할 줄 알아야 돼? 짝지을 줄 알아야 돼. 성종 때는 김종직, 중종 때는 앞으로도 줘, 뒤로도 줘. 조광조. 오케이? 자, 그래서 특히 조광조 여기 혈량가 나오죠.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거 혈량가. 추천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과거 시험 보는 거. 또 그리고 또 뭐해? 소격서를 폐지하고 소격서가 뭐냐? 궁궐 안에 있었던 도교 신을 모시는 사당 같은 데야. 도교의 신 알지? 신선들 그 신을 모시는 사당 제사도 지내고. 그러니까 성리학을 모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불교도 안 되는 판국이 무슨 도교야, 그지? 그래서 소격서를 폐지하고 게다가 위훈 삭제가 뭐야? 연산군을 내쫓고 중종을 왕으로 세웠잖아. 그럼 중종이 왕이 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다 뭔가 이렇게 큰 혜택을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조광조가 내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는 뭐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공신이 된 사람이 있다. 다 잘라라 이렇게 되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광조도 결국 뭐해? 기묘사화로 목숨을 잃고 그 다음 누가 이제 왕이 돼? 명종이 왕이 되지. 그래서 명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문정왕후가 거의 수렴청정을 하다시피 막 휘둘러.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야? 을사사화가 일어나.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정왕후가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명종이 직접 친정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사림을 다시 대거 등장을 시켜. 그리고 홍구파는 자연 소멸을 해. 자연 소멸을 한다는 게 뭐야?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그 팔을 이어가지 못하고 힘도 다 끝나. 그러니까 한 명에도 몇 번의 왕을 바꿔가면서 실세를 했지만 결국 한 명은 늙어 죽고. 그런데 이제 명종 때는 결국 뭐만 남게 되는 거야? 사림만 남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명종이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 누가 왕이 돼? 선조가. 알겠어? 선조가 왕이 돼서는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은 사림들끼리 권력이 나누어지게 되지. 그래서 기성사림이라는 건 옛부터 어쨌든 정계에 진출해서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신진사림은 뭐야? 아 깜짝이야. 왜? 신진사림은 누구야? 선조 이후에 뭐한 사람들? 정계 진출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이조전량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지. 자, 여기까지 알겠어? 자, 조선의 대외 관계는 이제 쭉 읽어보면 되고, 꼭 읽어봐야 돼. 그 다음 뒤에 넘겨보면 외란강 호란과 강해군의 중립외교로 넘어가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선조 때야. 선조 때 결국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진왜란 중에 분조를 하지. 분조를 한다는 게 뭐야? 태자를 빨리 세우고 왕조가 두 개가 돼버리는 거야. 왜? 둘 중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강해군이 큰 영향력을 펼치면서 태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막판에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막판에 태자가 태어나지. 아까 왕자가 태어나지. 그지?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또 분당이 또 나뉘어지게 돼. 자, 그래서 강해군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중립 외교를 펼치고, 그때 이제 국제 정세가 명나라가 쇠퇴하고 뭐가 들어서 후금이 들어서지. 그래서 후금이 이제 이러는 사이에 일단은 먼저 뭐해? 호란이 일어나고, 그지?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호란이 일어나지. 정묘호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자, 이것도 읽어보고 풀면 되고, 그래서 특별히 큰 설명이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되겠다. 조선 정기의 경제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가면 되겠네. 65초. 115까지 가자. 사림의 도가 108에서 115지. 그 다음에 그 기출 1회 2회는 일단 홀딩하고, 그 다음에 세계사 보자. 이건 내가 또 지워버렸네. 이거 홀수만 풀어오는 거지. 65페이지부터인가? 문제만 따지면 이렇게 문제만 좀 66. 진화에 준비됐어? 동아시아 세계 형성, 한반도 일본의 고대국가. 자, 홀수지 1번에 4번, 3번에 2번, 5번에 2번, 7번에 3번, 9번에 3번, 11번에 3번, 13번에 3번, 15번에 5번. 맞아? 그리고 17번에 3번. 7번에 3번. 그 다음 또 어디까지지? 그 다음 그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73페이지. 73페이지. 송해 발전과 북방민족의 대륙. 네. 그것도 홀수지. 네, 이것도 홀수. 1번에 5번, 3번에 4번, 5번에 4번, 7번에 1번, 9번에 4번, 11번에 2번, 13번에 5번, 15번에 1번, 17번에 1번, 19번에 2번, 21번에 2번, 23번에 2번, 23번에 2번, 그 다음에 25번에 1번, 27번에 5번, 29번에 2번, 31번에 5번. 여기까지지. 자, 그럼 이거 몽골 제국과 동서교류 이거 하면 되나? 네. 이거요? 그래. 오케이. 82페이지. 바로 이어서 하자.
몽골 제국과 동서표를 이룬 곳. 응? 몽골 제국의 발전과 원일 중국 제국. 몽골의 세계대전. 몽골 제국의 제국. 13세기 태무친이 몽골 초원을 통합하고 칭기즈칸을 추대. 1206년. 선호제. 몽골 고유의 체계적 군사 행정 구조. 금과 서화 공격.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정복. 2. 칭기즈칸 사후 몽골 제국 편측 및 여러 국가 우루 분열. 2대 오브데이 칸 시대. 금 멸망. 바투의 유럽 원정. 지치 우르스 기차전 한국 건설. 4대 몽케 칸 시대. 폴라브의 서아시아 원정. 케일프 틸크 및 아와스 왕조벌. 폴라브 우르스 이란국 건설. 원제국 1271년부터 1368년까지의 발전과 셀트. 1. 몽케칸 사후 쿠발라이 원세조 제2 1260년부터 1294년 데카누 징 대원제국 성립 1271년 대도 대림 평정 1267년 남성 멸망 1279년 중국 통치권 장악 베트남 및 미얀마 원정 고려 북속과 일본 원정. 2. 지베트 대왕립 각지 행정 설치 다루가치 파견 용병지역은 주현재 활용하여 통치 몽골 제국이 느슨한 예산 형태로 변화. 3. 쿠빌라이 사후 황희 기동 전쟁 지베트의 과도한 섭취 과도한 세금 지형제약 교초 집회 단결로 는 물가 폭등으로 약화 홍건적의 노동 결렬 백령의 교도 중지 영을 세운 주원장에 의해 북쪽으로 밀려나 1468년. 원의 제국 사회 두 가지. 1. 민족 차별 정책 몽골 제인주의. 2. 교초 통일. 1. 민족 차별 정책 한 민족의 몽골적 생목인 한인 남인으로 구분. 지배층 몽골인 국가주역 정책 행정 단정 생목인 재정 외교 상업 동맹. 5대 피지배층 한인 남인 남성인 천벌. 2. 상업정력, 교초, 집회, 총리, 목화재배 활발, 서역 상인과 활발한 교류, 원 제국의 문화. 1. 서민 문화의 발달, 원국, 적극 형태로 발달한 희극 문화, 구어체 사용, 서상기, 비파기들. 2. 티베트, 불교, 남아교, 등등. 3. 몽골어가 비용어, 공문서에서 위구르 문자와 파스토 문자 활용. 자,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몽골의 세계 정복 이 파트에 보면 몽골 제국이 뭐 하기 시작했다 이제 막 이렇게 형성이 시작했다. 이제 13세기에 태무친 징기스칸이지. 그래서 몽골 초원을 통합하고 칸으로 추대가 되지 칸. 그러니까 이 유목 그 민족 유목 국가에서 최고의 지도자를 칸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되지. 이게 1206년. 근데 이제 몽골이 이렇게 크게 특히 징기스칸이 칸으로 추대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게 천호제, 천가구를 하나의 어떤 군사 조직처럼 묶어서 관리하는 거, 천호제. 그 다음에 금과 서화를 공격하고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정복하지. 그 다음에 징기스칸 사막 이후에 유목민족들은 선생님이 재산을 항상 n분의 1로 한다고 그랬지. 자식, 아들의 숫자 그대로. 자, 그래서 여러 국가를 여기서 이제 울루스라고 표현하지. 울루스로 분열이 돼. 그래서 2대 우브데이 칸 시대에 금 멸망시키고 바투가 또 유럽까지 원정하고 4대 몽케 칸 시대에는 훌라구의 서아시아 원정 셀주크 티르크 및 아바스 왕조 멸망시키고. 자, 그러다가 그 중에서 뭐야? 몽케 칸 사후에 쿠빌라이가 대칸으로 즉위를 할 때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 여기랑 굉장히 연관이 깊지. 쿠빌라이 칸이 대칸으로 즉위할 때 이 쿠빌라이 칸을 지지한 게 바로 누구야? 충선왕이잖아. 그래서 쿠빌라이가 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충선왕한테 선양왕이라고 선양기역을 딱 떼어주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잘해주지. 응? 자, 그래서 대도 천도하고 지금의 이제 북경이지. 남송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막 끝까지 저항했던 게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남송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원나라에서는 남송 지역 사람들은 가장 뭐가 돼? 천대를 받게 된다는 거. 그럼 같은 한인이어도 그지? 그냥 그 금지배를 인정한 금나라의 지배, 즉 청나라의 지배를 인정한 사람들은
그냥 한인이고 나머지는 다 가장 밑은 낮은 계급이래. 자, 민족 차별 정책이야 그거를. 그다음에 너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 원나라가 고려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정복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화해를 맺고 난 다음에 부마국이 되잖아 고려가. 그다음에 정동 행성을 설치하지. 정동 행성 이문소 그지 행성. 여기 보면 행성이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지배 체제 확립에서 각 지에 행성 설치라고 나오죠. 그 행성이 바로 이 행성이야. 뭐냐면 원의 최고 지방 기구야. 독자적인 행정권을 보유하여 권한이 아주 굉장히 막강해. 원이 만든 행성은 이후 광역 행정 기구로 자리 잡게 되고 오늘날의 중국은 지금도 뭐라 그래? 성으로 이렇게 그 나라가 구분되잖아. 그지? 그 성의 개념이 이 원 때 만들어진 거야. 행성. 자, 그 다음에 동서 교육망의 통합과 동서 문화 교육 읽어보자. 진아 읽어보자. 원 제국의 동서교류 4가지 1. 역참 설치 2. 각국의 선교사 상임 파견 카르피니 마르코폴로 2분 바투타 3. 다양한 종교 공존 4. 동서교역류의 통합 몽골 제국의 성립과 동서교역망의 청합 1. 동아시아 이슬람 유럽 국경 제거 제국 전체의 역참 설치 강남과 경북을 잇는 대운하 수리 2. 초원길 바닷길 광저우, 취현저우, 황저우 등의 시박사 설치 비단길 모두 활성화 원시기 동서문화 교류 1. 유럽과 서아시아 각지에서 선교사 상임 파견 선교사 파견 로마 교황의 카르피니 프랑스 국왕의 리브르 파견 선교 활동 및 여행기 저술 마르코폴로 1254년부터 1324년 동방 견문록 저술 이분 바투타 모로코 출신 바다길로 원 방문 여행기 저술 이 다양한 종교 라마교 이슬람교 정교 가톨릭교회 공존 외래 문물 유입 3. 중국의 화야 나침반 인쇄소리 이슬람 세계와 서양의 전파 이슬람 세계의 천문 역법 수학 의학 대포 제작 기술이 중국의 전물 곽수경의 수시력 제작 자, 원나라의 문화도 이제 원나라 문화에서 이제 너희가 또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대문화를 이제 수리를 해서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원의 문화는 개방된 문화야 개방. 그래서 외국인이 와서 관리도 되고 굉장히 그리고 특히 여기 종교를 보면 알 수 있지 라마교, 이슬람교, 경교, 가톨릭교 뭐 다 외래 문물 유입에 굉장히 뭐해 개방적이었다는 거. 자, 그다음에 그럼 요거는 몇 문제고 24문제네. 24문제는 그럼 이거 다 풀어야 또 남았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24문제. 나눠서 풀자. 자, 일단은 나눠서 풀자. 자, 어떻게 할래? 홀수? 홀수. 자, 그럼 뒤에 이거 읽어보자. 한반도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 발전. 일본 문화 정권 성립 가마쿠라 막부 시대 1185년에서 1333년까지의 특징 3가지 1. 부사들과 쇼군의 주중관계 2. 부사가 지배층으로 성장 3. 여원 연합군의 침입으로 쇠퇴 1. 성립 배경 헤이엔 때부터 부사들의 성장 거대한 부사단으로 발전 2. 미나모토 노리토모가 귀족 세력들을 제압하고 가마쿠라 막부 성립 1185년 일본 최초의 무사정권 천황은 실권 없는 상징적 존재 막부의 수장은 쇼군 정미대장군이 최고 지배자 3. 무사 곡해닝들이 쇼군과 주중관계 무사의 토지 지배권 보장 장원의 관리와 치안 유지를 무사가 담당 일본 특유의 봉건 사회 형성 4. 중국과 국교는 맺지 않았지만 무역은 활발 동전 수입으로 화폐 경제 발달 선종과 성리학 도입 새로운 불교 문화 형성 정토종 유행 5. 일부 지역의 이모작 보급 수공업 상업 발달 전기시장
즉 멸망. 13세기 후반 여왕 연합군의 침해를 막는 과정에서 쇠퇴, 무사히 경제적 궁핍, 무로마치 막부 성립. 이거 지금 일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가마쿠라 막부? 이거 막부가 장군이 있는 막사를 막부라 그래. 그래서 정치는 그러니까 고려로 치면 뭐한 거? 무신정변기야. 고려로 치면. 그죠? 그래서 얘네는 막부가 되고 황제는 있지만 뭐하는 거? 천황은 있지만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실권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 안 한 거 있니? 한번 쭉 살펴봐 줄래? 앞부분에 이거 다 갔나? 앞부분이요? 응. 인류의 출연권 다 했을 거고, 그죠? 같습니다. 동아시아 세계 형성도 다 했을 거고. 앞부분, 했어요. 빠진 거 없지? 네. 그럼 일단은 요거 89쪽 일단 이거 풀어오고, 그지? 명청시대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용선생에서 명청 다 들어가지? 명나라, 청나라. 아닌가? 이 용선생 저기서 지금 6권 하고 있지? 용선생 세계에서 6권에서 명나라, 청나라 아직 안 들어가지? 지금 저희가 원나라까지 가니? 걸렸으니까 잠깐만 보고. 르네상스 들어가고 있네. 르네상스. 명나라 7권의 명나라가 있구나. 자, 그럼 일단 이거 동아시아 일단 이건 빼고 명청 빼고 더 넘겨봐봐. 더 넘기면 명청 시대의 문화 딱 넘기고, 그럼 이것도 옮겨? 그 다음에 저거 에도마고 조선과 에도마고 이것도 빼고. 소아시아가 열어줄 거 23세기 성공. 그거 해야 되니? 그게 다음 거예요. 이게 다음 거야? 조선 말도 맞고 빼야 돼. 근데 그거 했어요. 했지 이거. 유럽으로 한번 찾아봐. 유럽. 이슬람 세계에 발전했지. 이슬람 세계가 사람을 했고. 인도 이것도 했고. 오스만 제국 125쪽 오스만 제국 했어? 아니 안 했어요. 오스만 제국 안에서 서아시아의 전통 사회 발전? 안 했어요. 125쪽. 진아야 125페이지 펴봐. 마더탄 125쪽에 보면 서아시아 전통 사회 발전이 있거든. 이거 지금 다은이가 읽어야 잘하지. 아니 저 아까 읽었어요. 읽었어? 그럼 누가 이거 잘해? 민준이? 네. 그 민준이 읽어봐봐. 오스만 제국의 발전. 오스만 제국의 건국과 발전. 1. 시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셀주크 티르크의 지배에서 벗어나 건국. 1299년. 2. 발전. 14세기 말 크리스티오 여기 연합군 격파. 칼리프로부터 술탄 칭호를 받은. 앙카라 전투 1402년에서 티모르 제국의 페루야스나 제기한. 메헤메트 2세 발칸 반도로 세력 확장. 비잔티움 제국 전복 14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로 개칭하여 수도로 삼은. 유라시아 교역망의 중심지로 건설. 3. 오스만 제국의 제도 한 가지. 1. 수탄 칼리프제 셀림 1세 16세기 초 술탄 칼리프제 형님. 이집트 시리아의 마므르크 왕조 정복. 메카 메디나의 보호권 방문. 순니파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 4. 술레이만 1세 전성기 이후 헝가리 정복 빈포리. 유럽연합 황제 격파. 지중해 해상권 장악. 동서무역 이익 독점. 5. 세태 유럽의 신학문 교착으로 인한 지중해 무역 세태. 17세기 말부터 서양 세력의 침입으로 주변 연도 상실.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건국과 발전. 근데 이번에 딱 읽고 온 요게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읽었던 거 그지? 여기 보면은 결국 티르크 계통의 오스만족,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그 민족을 오스만족이라고 그래. 그래서 오스만족이 셀주크 트르크의 지배에서 벗어나 1299년에 건국했다는 거.
1299년이니까 조선이 건국되기 전이지, 그치? 고려 말에 건국됐다는 거. 그래서 14세기 말 크리스토교 세력의 연합군을 격파하면서 얘네가 뭐해? 칼리프로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전투가 1402년에 있었던 앙카라 전투. 이제 그다음에 메흐메트 2세가 뭐 하는 거야? 발칸반도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1453년에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해. 이거 굉장히 중요해. 1453년. 이름으로써 로마가 완전히 정말 동로마까지도 그치? 라는 거야. 1453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부터 이제 유럽에서는 뭐가 시작되는 거야? 르네상스가 시작돼. 15세기 1453년. 자, 1453년이면 우리나라에는 누가 왕일 때야? 1453년이면 조선시대, 자, 세종대왕이 1450, 그지? 그 다음에 문종이 1452, 단종이 1455.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건 뭐야?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쯤에 우리나라가 뭐한가? 세종대왕이 사망하고 문종, 단종 이 시기라는 얘기야. 그지? 이때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아예 바꿔버리지. 자,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사람이 셀림 1세인데 이 사람이 술탄과 칼리프제 확립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술탄, 칼리프 다 이 사람이 하는 거지. 여기 밑에 보면 술탄, 칼리프제가 뭐냐? 이슬람 세계의 세속군주인 술탄이 이슬람 공동체의 우두머리인 칼리프.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슬람 공동체의 우두머리는 종교의 우두머리란 뜻이야. 그 다음에 세속군주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아는 정치적인 왕. 그러니까 이슬람이 원래 재정일치 사회였잖아. 제사와 정치를 한 사람이 다 했었잖아. 이슬람 제국이라는 게.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떻게 된 거야? 정치적인 거는 칼리프가, 그 다음에 정치적인 건 술탄이, 종교적인 건 칼리프가 나눴었지. 그런데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가 이 두 개를 또다시 뭐 해버리는 거야? 합쳐지게 되는 거야. 오스만 제국의 황제는 술탄 칼리프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정치적, 종교적 지배자로서 군림하게 돼. 이해가 가? 셀림 1세 때부터. 자, 그래서 이집트 시리아의 맘루크 왕족을 정복해버리고 메카 메디나의 보호권도 아예 장악해버려. 셀림 1세 때. 그리고 술레이만 1세 때가 뭐인 거야? 전성기야. 자,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는 어느 왕 때? 그럼 술레이만 1세. 뭐 우리가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 그럼 세종, 정조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지? 너희가 오스만 제국 하면 두 사람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셀림 1세, 그 다음에 술레이만 1세. 오케이? 셀림 1세가 유명한 이유는 뭐야? 재정일치를 다시 했다는 거. 재정일치를 다시 했다라는 걸 칭호해서 알 수 있어. 뭐해서? 술탄 칼리프. 그지? 그 다음에 술레이만 1세는 뭐야? 헝가리 정복, 빈을 정복하고 유럽 연합한 데를 격파해서 가장 뭐 할 때야? 힘이 셀 때, 지중해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유럽에서 아시아의 물건을 갖고 싶으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스만 제국을. 자,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사회와 문화를 보자. 진아 읽어보자. 오스만 제국의 사회와 문화. 1. 다른 민족에 대한 관용 정책. 다양한 민족과 종교 공존, 제국의 분야를 막고 효율적 통치 목적. 다른 문화와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 실시, 윌레트 제도, 비이슬람교도도 인도세를 납부하며 신앙과 조치를 인정하는 종교 공동체. 2. 티마르제, 술탄의 직할지를 제외한 영토의 관료와 군사들에게 분배, 군사적인 봉건제. 3. 데브시름의 제도, 정복지의 크리스트교 중 재능 있는 청소년을 선발하여 예니체리나 관료로 준다. 4. 예니체리, 상비군, 술탄의 친위 부대. 5. 문화, 특징, 비잔틴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 동료 문화 융합. 건축, 비잔티움 양식의 사원 건립, 슬레이만 사원, 술탄 아흐메드 사원. 문학, 페르시아 전통을 이은 공정 문학 발달, 학문, 수학, 천문학, 지리학 등 실용적인 학문 발달.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까지 이제 정치적인 얘기고 이제부터 문화적인 얘기를 했을 때 어쨌든 오스만 제국도 오픈된 사회라고 봐야 돼. 그지? 제국의 분열을 막고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인정해줬지. 그래서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 지역을 뭐라 그래? 그 모여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밀레트 제도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인두세 세금만 납부하면 뭐 할 수 있다?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스만 제국 하면
아무리 몰라도 예니체리는 알아야 돼. 예니체리. 자, 예니체리는 술탄의 친위 부대야. 그러니까 술탄이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사실은 이슬람 교도들은 같은 이슬람 교도끼리는 평등해. 그래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고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재밌는 건 이 예니체리가, 이 상비군 예니체리는 같은 이슬람 민족이 아니야. 그래서 어디서 뽑아온다 그래서 데브 시르메 제도에서 뽑아와. 데브 시르메 제도가 뭐냐면 이 오스만 투르크가 기독교 마을을 국가를 공격해서 정복을 했어. 그러면 그 국가에 크리스토교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독교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 15세 미만의 아이들 중에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은 전부 다 뭐야? 데리고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걔네를 아주 혹독한 훈련과 교육과 세뇌를 시켜.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고 통과된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예니체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닌 거지. 당연히 얘네는 이슬람교를 개종을 시키고 그리고 군사 훈련과 교육을 시켜서 살아남은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예니체리가 되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지? 그게 바로 데브 시름의 제도이고 그 제도에 의해서 뽑힌 애들이 누군가? 예니체리라는 친위 부대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보면 되고 뒤에 넘겨보면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 이제 읽어보자. 티무르 왕조 세 가지. 1. 티무르 공국 2. 수도 서마르칸트 3. 동서무역 국점 1. 건국 칭기즈칸의 후예임을 자처한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세관을 내걸고 사마르칸트의 도읍을 정하고 건국 1370년 2. 발전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오스만 제국 격파 앙카라 전투 1402년 유럽 이슬람 중국을 잇는 교통의 중심에 위치 동서무역 독점 수도 사마르칸트 중앙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발전 3. 문화 이슬람 페르시아 튀르크 중국 문화가 혼합된 복합 문화 발달 페르시아어와 튀르크어로 쓰인 문학 작품 세밀한 미술 발달 이슬람 세계의 영향 동서문화 발전에 기여 4. 멸망 명정보라는 거던 중 티무르가 병사 15세기 중엽 이후 후기서 분쟁으로 약화 튀르크의 우즈베크인에게 멸망 1507년 또 여기 이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얘기를 하지. 우즈베키스탄이네 나라. 그러니까 티무르가 뭐냐 그러면 이거 갑자기 오스만 제국 얘기하다 웬 티무르? 그러니까 아까 오스만 제국이 막 한참 힘을 키워 갈 때 앙카라 전투에서 대패해갖고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걸 결국은 다시 힘을 이렇게 얻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굉장히 큰 제국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시기에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거? 티무르인 거. 이해가? 그러니까 티무르는 쉽게 해서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티무르가 세운 나라라서 티무르 제국이라 그래. 그래서 잠깐 어느 정도까지 힘을 키워 오스만 제국과 싸워서 앙카라 전투에서 승리할 정도로 힘이 커지지만 티무르가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힘이 촥 약해지면서 1507년에 멸망해서 사라지게 돼. 자, 그 다음 사파비 왕조. 누가 이거 차리지? 사파비 왕조. 사파비 왕조 1. 건국 티무르 왕조 붕괴 후 이스마일 1세가 건국 1501년 2. 이스마일 1세의 정치 여러 부족의 연합 이란의 민족국가 경영 실현 페르시아 전통적인 군주 칭호인 샤 사용 샤한샤 시아파 이슬람 교의 국교와 시아파 이외의 종파 타락 종교적 이민 초래 3. 아바스 1세의 정치 이스파한 전도 공사력 강화 전성기 예비 중상주의 정책 추진 비단 산업의 폭동 오스만 제국으로 바그다드 파는 영토 확장 4. 멸망 울라마의 영향력 확대의 왕권과 대립 왕실 내부의 혼란 부족들의 반란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대퇴 멸망 1736년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25페이지의 지도가 하나 있고 126페이지의 지도가 하나 있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 125페이지 앞에 부분의 지도, 이 지도가 형성되기 직전에가 무슨 지도라는 얘기야? 126페이지 지도라는 얘기야. 이해가 가?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125페이지의 지도처럼 커지기 전에 티무르 왕조가 먼저 이렇게 컸었는데 얘가 멸망을 하고 티무르 왕조가 있다. 여기 티무르 왕조 옆에 이스파한 보여? 이스파한에 뭐가 들어선 거야? 사파비 왕조가. 그러니까 이스파한으로
수도 넘긴 거지. 사파비 왕조가 들어설 때는 벌써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됐을 때. 그 중간에 얘가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성아 씨야, 요것도 풀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24문제. 자, 그러면 요것도 짝홀로 나누자. 그냥 홀수? 네. 그래, 그냥 통일하자. 어떤 팀 홀짝 했더니 짝홀로 반대로 풀어갖고 하고. 지난해 132페이지까지 푸는데 홀수만 풀면 돼, 이것도. 89페이지는 뭐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다 풀고. 그 다음에 독해 일단 빼고 파리의 노트르담. 책 여기 있지. 뭐야, 나 적어놓은 거. 파리의 노트르담. 파리의 노트르담 5부 할 차례지, 5부. 네. 자, 5부 보자. 아바스 베아트 마르티니. 생 마르티니 기교라는 뜻이지. 자, 읽어보자. 몇 조죠? 183. 83. 네. 이거 읽으면 되죠? 응? 자크 쿠악티에가 신부를 찾아왔고 쿠악티에와 신부는 이야기를 한다. 응? 그뒤 쿠악티에는 투항과 함께 오게 되고 투랑기는 신부에게 진찰을 받으려고 했지만 신부는 그것을 거절한다. 응? 그리고 신부와 쿠악티에 이르는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신부는 책이 성당을 쇠퇴시킬 것이라 한다. 그래, 책이. 오케이. 알았어. 자, 그 다음 이것이 저것을 죽이리라. 여기까지 이제 5부가 2개밖에 없지? 네. 지나 읽어보자. 이것이 저것을 죽이리라. 90페이지 부족의 말에는 인쇄술이 건축물을 즐기게 될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 책은 인류의 상징과 건축물을 발전시켰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인쇄술이, 그러니까 사상이, 새로운 생각이 기존의 것을 뭐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다 대체하고 바꾼다는 얘기죠. 여기서 건축물이라는 건 뭐야? 신의 어떤 힘,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바꾼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자, 185쪽에 보면, 이제 노트르담의 파리에서 이 5부의 2번이 사실은 의미적으로 중요한 파트야. 제목 자체가 이것이 저것을 죽이리라는 거잖아.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자, 우리의 판단으로 그 말에 담긴 생각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하나는 사제들이 갖는 생각으로 성직자들이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요인 앞에서 느끼는 공포이다. 즉, 구텐베르크의 눈부신 발명품인 인쇄기 앞에서 성직자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경탄이다. 강론대에서 손으로 쓴 원고를 읽던 사제들, 말해지기 위해 글로 준비된 말의 주인이던 성직자들이 인쇄된 말 앞에서 느끼는 경계심이다. 그것은 해방된 인류가 웅성거리게 될 소리를 이미 들을 수 있는 장차 지성이 신앙을 잠식하고 여론이 믿음의 자리를 탈취하며 세상의 중심인 로마가 무너지리라는 것을 예견한 선지자의 비명이다. 정말 멋진 말이지. 결국 이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진짜 성경책을 읽게 될 거고, 이제 성직자들이 그지? 혼자만 성경책을 독점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해석하고 설명하고 강론하던 걸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건 이제 보다 좀 직접적인 얘기고, 보다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인쇄술로 발달로 사상과 철학과 과학 지식이 더 보급이 될 거고, 그런 걸로 무장한 사람들이 이제 웬만해서는 뭐 한다라는 거야? 성직자의 권위, 신의 어떤 비합리적인 주장, 성직자들의 주장,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성직자의 권위가 떨어져 내려간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지. 자, 그리고 186쪽 보면, 자, 하지만 1차적이고 단순한 이 생각 밑에 한 가지 생각이 더 있다. 첫 번째 생각에서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알아채기는 더 어렵고 반박하기는 더 쉽다. 역시 철학적 견해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학자와 예술가들에게 해당된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사고가 이제 형태를 바꾸고 표현 방식을 바꾸게 되리라는 예감이다. 각 세대를 지탱하는 주된 사상이 더 이상 같은 재료와 같은 방식으로 쓰이지 않으리라는 예감이다. 교회라는 돌로 된 책은 견고하고 영속적이지만 그보다 더 견고하고 더 영속적인 종이책의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부주교가 내뱉은 모호한 말은 두 번째 뜻에 해당된다. 즉, 새로운 기회가 이전의 기회의 자리를 빼앗게 되리라는
인쇄술이 건축술을 죽이게 되리라는 것이다. 정말 상징적인 말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축술이라는 건 뭐야? 기독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의 질서, 법, 규칙, 그걸 상징하는 게 건축물이지. 이게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사람들에 의해서 더 이상 지배계급, 월등한, 그지? 상징적 체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런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는 거지. 그렇지. 15세기 모든 것이 변화. 이게 르네상스 있는 거잖아. 자, 그럼 다음 주에 6부 읽고 오면 되나? 6부. 지난해 다음 주에 6부 읽고 오자. 그 다음 용서된 세계에서 6권 보자. 한글씨부터 하면 되죠. 3교시. 저부터 146쪽. 무굴 제국을 건국한 바브르는 티무르의 5대 후손이었고 페르가나에서 쫓겨나 자신이 티무르의 후손인 것을 이용하여 델리를 차지한다. 그 뒤에 무굴 제국을 세우지만 연이은 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래도 바브르는 인도 북동부 원정을 성공적으로 꾸몄고 하지만 그 뒤를 이은 후마유는 반란군에게 패하고 동생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지만 후마유는 사파비 왕조의 도움으로 인도로 다시 돌아오고 그 뒤를 이은 아크바르는 제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포용 정책을 이용했다. 심지어는 힌두교를 믿는 라지푸트 공주와 결혼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복 정쟁에 나서서 인도 북부 전체를 되찾고 남사부 다들 제도를 확립하고 아크바르의 뒤를 이은 자항피르는 자신의 경쟁자인 자신의 아들을 추방시키고 사자하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 타지마할을 만든다. 이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굴 제국이 무역으로 둘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자한의 뒤를 이은 아우랑제부는 힌두교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반란이 일어났고 이 반란은 아우랑제부의 아들이 황제가 될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혼란과 외조의 진행으로 제국을 쇠퇴하게 된다. 그렇지. 잘했어. 정리가 뭐 빠진 게 없네.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무굴 제국하면 그제 몽골, 인도식 발음 무굴. 가장 안타까운 건 아우랑제부지. 아우랑제부가 계속 그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펼쳤으면 인도의 역사가 상당히 바뀌었을 텐데 아우랑제부가 이슬람 제일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수많은 힌두교 나라 그 지방이 국가로 분열을 하고 그런 분열 상태에서 이제 영국의 동인도회라는 회사가 캘커타를 중심으로 이제 야금야금 먹기 시작을 하지. 오케이. 뭐 정리 뭐 더 이상 특별히 볼 것도 없게 잘 됐고 여기 뒤에 보면 무굴 제국의 건축 탐방이 있지. 후마윤의 무덤도 있고 정원식 무덤. 그다음에 델리의 붉은 성. 5대 황제였던 샤자한이 왕족이 머무르는 성으로 활용하기 위해 10년을 거쳐 지었지. 그러니까 너희가 델리가 우리가 보통 인도 여행을 간다. 그럼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고대에 우리가 경주, 그러니까 한국 구경 온다 그러면 서울에 가거나 경주에 가거나 하잖아. 아니면 제주도. 그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도 여행 간다 그러면 인도의 고대의 어떤 왕국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델리. 인도 수도는 어딘지 알아? 그러니까 인도의 수도는 뉴델리.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델리를 가. 뉴델리가 아니고 델리. 델리에 가면 뭘 볼 수 있는 거야? 아그라파, 타지마할 볼 수 있고 후마윤 무덤 볼 수 있고 붉은 성 볼 수 있고 라오르게이트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무굴 제국가 인도의 마지막 왕조의 어떤 뭐랄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복궁 보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타지마할은 선생님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진짜 멋있다 그러더라고. 완벽한 도청이죠. 진짜 멋있다 그러더라고. 특히 인도의 날씨가 약간 건조한가 봐. 건조하고 하늘도 막 굉장히 푸르고 예쁘고. 근데 관광 간 사람들의 공통점 얘기가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사진 찍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진은 안 찍고 사는 걸로. 거기 관광지에서 파는 사진. 자, 이제 르네상스로 넘어간다. 르네상스 그리스와 로마의 부활. 진화 정리한 거 읽어보자. 188페이지. 유럽인들은 교회 중심 세계관을 벗어났고 인문주의가 큰 영향을 끼친다. 문화가 발전하고 고대 문화를 살리기 위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다. 베네치
가문은 은행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온라인 성능 같은 서비스도 출시했다. 로렌초는 예술가들을 많이 지원했고 덕분에 여러 작품이 생겼다. 로렌초가 죽은 2년 뒤 메디치 가문은 파산했고 전쟁이 시작된다. 프랑스가 쳐들어오고 이탈리아는 난장판이 됐다. 이탈리아 전쟁은 프랑스의 패배로 끝나고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를 받는다. 이탈리아 배우기가 유행했고 성직자들은 부패했다. 또 신학자들은 교회 개혁 운동을 벌인다. 오케이. 이거 파리 노트르담하고 연결시켜 생각하면 돼. 자, 일단은 우리 오스만 제국을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1453년에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잖아. 그지? 거기서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이 되자, 그러니까 뭐 전쟁이 막 될 때 많은 학자들이 뭐 한 거야? 책을 들고 배를 타고 이탈리아 쪽으로 많이 도망을 가. 근데 그들이 가져간 책이 바로 뭐냐? 그리스 로마의 책이야. 비잔티움 제국이 동로마잖아. 그러니까 걔네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들고 로마로 가. 자, 그리고 근데 또 그다음 두 번째로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그 비잔티움 제국과 정복하고 그 지도 기억나지? 큰 대제국이 되잖아. 자, 그래서 이 동양의 물품을 유럽으로 팔기 위해서 여기를 꼭 거쳐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이때 이탈리아에 있는 많은 도시 국가들이 종교가 서로 틀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야? 조인을 한 거야. 그래서 얘네가 오스만 제국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지고 온 물품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야?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 국가야. 그럼 이탈리아 많은 도시 국가는 그걸 또 어디다 넘기는 거야? 유럽에다가. 이해가? 그래서 르네상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남유럽 르네상스라 그래.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가 혼돈에 빠지고, 그지? 정치가 이제 어려울 때 이제 뭘로 넘어가는 그게 서서히 북유럽으로 넘어가. 그래서 북유럽이라 하면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그래서 남부의 르네상스와 북부의 르네상스는 좀 틀려. 우리가 보통 남부의 르네상스 하면 일단은 얘네는 풍요했잖아.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유해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집을 멋지게 짓고, 집을 멋지게 장식하고, 교회를 멋지게 짓고 장식하고. 그래서 일단 뭐야? 회화, 조각 이런 것들이 발달해. 그래서 남 이탈리아의 그지 르네상스는 눈에 보이는 것, 회화, 조각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상과 종교와 학문이 쭉 북부로 들어가면서 북부의 르네상스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뭐에 더 많이 치중을 해? 정신적인 거, 특히 종교기예요. 북유럽도 물론 그림 같은 거 회화가 그려지지만 회화가 서로 틀려. 이탈리아의 회화는 크고 화려하고 신화적인 거고, 북유럽의 르네상스의 회화는 뭐야? 일상생활. 그지? 예를 뭐 귀걸이를 찬 여자, 우유 따르는 여자, 막 이런 그림 있잖아. 그런 게 이제 북유럽의 르네상스. 그러니까 똑같은 르네상스지만 서로 색깔과 성격이 다르다는 거. 자, 북유럽 르네상스. 자, 어디를 보냐면은 요거를 보면 192쪽에 보면 미켈란젤로 이야기 있지. 예술가의 길로 들어선 미켈란젤로, 로렌초 메디치의 후원, 그다음 불후의 명작 피에타와 다비드. 다 조각상이지. 피에타는 이제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다비드상은 다윗이지. 다윗과 골리앗의 돌판네. 진짜 이 뭐 조각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사람의 신체가 그지? 조각미가 상당히 멋있지. 그다음에 이제 이거 시스티나 천장화. 그지? 이거 선전에도 많은 거예요. 목이 이렇게 그지? 천장화 대단하지. 그리고 이 천장화 보면은 이렇게 위에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틀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틀. 삼각형 틀이 있고 틀에다가 하나씩 그린 것 같은데 이 틀도 다 그림이야 사실은. 원래는 다 그냥 뭐인 거야? 평면 위에 이렇게 틀이 있는 것처럼 그려놓은 거지. 대단하지. 그래, 플레스코가 그리는 법도 여기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유럽 사회를 뒤흔든다. 5교시까지 있는 거 맞지? 자, 읽어보자. 249페이지. 교회 대가 심해지고 돈을 벌기 위한 면벌을 판매가 시작된다. 1517년 비텐베르크의 사제 마르틴 루터가 면벌 판매에 반대하며 95개조 반박문을 낸다. 루터는 이단으로 몰려 추방되게 되었으나 자신의 지지 세력인
가톨릭들의 보호를 받으며 종교 개혁을 계속한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루터파 제후들과의 전쟁 끝에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을 맺으며 루터파를 인정하게 된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스빙글리가 종교 개혁을 벌였고 제네바에서는 장칼뱅이 종교 개혁 운동을 벌인다. 영국 국왕을 수장으로 하는 영국 국교회가 탄생하고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가톨릭 교회는 면벌부 판매 중단과 성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는 등 내부 개혁을 진행한다. 에스파냐에서는 종교 집단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프랑스에서는 이그노 학살 등 갈등이 있었지만 앙리 4세가 즉위하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영국의 메리 1세 또한 영국 국교회를 국회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 이후 종교 갈등은 사라진다. 각 나라별 이야기까지 쫙 나오는데 이 아까 선생님이 그 파리의 노트르담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5부의 2 그 얘기가 이 이야기이지. 그래서 인쇄술이 뭐한다? 교회를 무너 그 교회라는 건축물을 무너뜨린다 이 말 그 말이지. 상징적인 말이긴 하지만 여기 209쪽에 보면 화형에 처해진 얀 후수 나오지. 얀 후수는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교황의 말보다는 성경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어. 결국 얀 후수는 교황의 미움을 사 화형에 처해진단다. 그래서 에라스미스, 보헤미아 얀 후수 면벌부 파지 주장하다가 화형당하지. 그런데도 여전히 뭐해? 면벌부 판매하고 면벌부 다른 말로 면죄부. 그래서 그 교황의 교회에다 돈을 내면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게다가 성물도 판매하지. 성물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성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손가락 뼈라든지 막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뭐 부족처럼 뭐 하다는 거야? 행운이 된다. 이게 성물 판매가 상당히 알고 보면 또 무서운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어. 이런 일도. 내가 선생님 무슨 세계사 책에서 읽은 건데 교황이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인정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이 성인이라고 막 몰려들어갖고 성인을 이렇게 만지면 나한테 뭐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성스러운 기운, 터치. 그래서 막 만지는 못해갖고 다 뜯어가 사람을. 몸을 달라고. 왜? 그거를 성스러운 기운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자기한테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엄청난 뭐라고 행운을 가져오고 막 그런다 생각해갖고 그 정도로 성물 판매가 끔찍해지고 또 더 대단한 거는 여기는 성지야, 성스러운 곳이야. 그럼 그 지역은 완전히 뭐가 된 거야? 축복받은 거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이 지역에 성지 순례를 와서 일단 먹고 쓰고, 그지? 또 성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성물 판매, 성지 지정 이게 약간 뭐가 돼버리는 거야? 진짜 성물, 성지가 아니고 약간 상업적인 그런 성격을 띠게 되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이 종교의 힘이 너무나 세지고 이건 거의 사이비에 가까워지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걸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반박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소책자로 인쇄해서 판매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소책자. 주머니에 집어넣은 요만한 책으로 95개 교회의 잘못을 그것도 뭐야? 독일어로 써갖고 어려운 라틴어가 아니라. 그래서 소책자로 써서 인쇄가 비용이 굉장히 싸지니까 처음에 성경책을 그지? 그 인쇄를 했을 때 망했다는 게 뭐야? 안 팔려. 안 팔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책을 라틴어로 쓰니까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안 와. 그리고 게다가 또 이 성경책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권위의 상징이어서 옛날에 왜 양피지로 성경책 만들고 그림도 막 예쁘게 그리고 그랬잖아. 약간 성경책이 그래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갖고 얇은 종이로 이게 인쇄 쫙 된 성경책은 왠지 뭐가 없는 것 같아. 권위나 멋이 없는 것 같아갖고 구텐베르크의 첫 번째 성경책은 한마디로 홀딱 망해먹어. 근데 이제 조금 사람들 생각이 바뀌면서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하고 동일 제국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다은이가 정리를 다 잘했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빠진 건 아니고 확인하고 넘어가자 보면은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헨리 8세가 결혼 문제로 인해서 영국 국교회에 수장령을 발표하고 결혼도 8번을 하지. 그러다가 이제 1545년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카를 5세하고 교황이 그지 면벌부 판매 공식 중단하고
그 해법 엄격히 집행하고 성직자 부정부패를 엄벌하겠다라고 개혁안을 내놓지. 루터파 등 신교 전면 이단 선언을 하고 종교재판 설치하고 금서 목록도 쫙 만들고 예수회를 적극 지원하지. 예수회가 바로 이때 예수회가 뭐한 사람들이야? 콜럼버스 이후에 남미에 그지 많은 유럽인들이 가지. 이때 제일 앞장서서 갔던 사람들 예수회 사람들이야. 왜 기다란 무슨 옷 같은 거 입고 십자가 들고 간 사람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정말 사명을 갖고 간 거야. 이 야만인들을 뭘로 교정시킨다? 카톨릭으로? 교정시킨다 이거 있고. 자, 그래서 종교 재판으로 탄압하지. 에스파냐 종교 재판. 프랑스에는 성 마르톨로메오의 추기의 대학살이 일어나지. 위그노를 대학살해. 영국은 에드워드 6세 사후 후 메리 1세가 등극해야 하고 블러드 메리가 되지. 신교로 다 죽이고. 이렇게 종교 전쟁. 자,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여기는 6교시 하나 남은 건가? 신학론 개척으로 유럽의 새로운 세계를 열렸다. 신학론 개척 이제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일단은 6권에 6교시 읽고 6교시하고 그럼 7권에 1, 2? 7권에 1, 2면 될 것 같아. 아메리카의 대재앙이다. 신학로 개척을 해서 대재앙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엄청나게 돈을 벌고 황금과 소금 교육으로 꼽힌 아프리카 문명. 3교시까지 읽어올 수 있겠어? 1년 3까지요? 왜냐면 이게 이 황금과 소금 교육으로 꼽힌 아프리카 문명이 일종의 약간 좀 연결이 안 되면서 또 다른 거하고도 연결이 안 되면서 약간 동떨어진 건데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다시 중국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3교시까지 진아야 7권에 3교시까지